줄리앙은 초록빛 유리잔을 집어들면서 발로노 씨에게 말했다. 이제 그 듣기 싫은 노래를 하지 않는군요. 물론 그럴 테지요. 소장은 득이 만면해서 말했다. 그 거지들을 떠들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이 말은 줄리앙에게 너무나 강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기의 신분에 알맞은 처세술을 몸에 익히고는 있었으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처럼 되풀이 위선의 수업을 쌓아온 터인데도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녹색의 잔으로 눈물을 감추려고 했으나 그 라인의 명주를 도저히 충분히 음미할 수가 없었다. 노래를 중지시킨다. 무슨 짓인가? 그래도 너는 잠자코 보고 있단 말인가?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다행히 줄리앙의 오찬회와 동떨어진 감상을 눈치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세무관이 왕당파 찬미의 노래를 선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모두들 소리를 맞추어 노래하는 후렴의 시끄러운 음향을 들으면서 줄리앙의 양심은 계속 중얼거렸다. 이것이 언젠가 너도 이루고 말 더러운 영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여서 이런 무리들에게 애워싸여 있어야만 비로소 너는 영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필경 2만 프랑쯤의 수입이 있는 지위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탐욕스럽게 먹는 동안 너는 불쌍한 빈민들이 노래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비참한 그들의 양식을 횡령한 돈으로 손님에게 요리를 대접하리라. 그 연회가 한창일 때 빈민들은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다. 아, 나폴레옹이여, 싸움터에 몸을 던져 입신 출세를 하던 당신의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였던가. 비열하게도 불행한 자의 괴로움에 굴레를 씌우다니. 정직하게 말해서 이 독백 중에 나타난 줄리앙의 약점으로 보아 나는 그에게 비관적인 의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 나라의 전 체제를 변혁한다고 외치면서 스스로는 무엇 하나 쓴맛을 보기 싫어하는 저 황색 장갑을 낀 업무가들의 무리에 끼는 것이 알맞다. 줄리앙의 시로도 자기의 역할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류사회의 연회석에 초대된 것은 제멋대로 이 몽상에 빠지거나 잠자코 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에는 사라사 필요업자였으나 현재는 부장속 및 유재서 아카데미의 통신회원이 되어 있는 사나이가 식탁 저쪽 끝에서 줄리앙에게 얘기를 걸어왔다. 신약 성서 연구에 있어 놀라운 진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문인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온 것이다. 갑자기 좌중이 조용해졌다. 난데없이 아카데미 통신회원의 손에 라틴어로 된 한 권의 신약 성서가 들려 있었다. 줄리앙이 대답하자 그는 되는 대로 짤막한 라틴어의 한 기절을 읽었다. 줄리앙은 암송했다. 그의 기억력은 틀림이 없었고 그 놀랄 만한 재주는 연회가 끝날 무렵에 흔히 그렇듯 시끄러운 활기 속에서 찬탄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줄리앙은 절비하게 앉은 부인들의 상기한 얼굴을 보았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아주 미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래를 잘하는 세무관의 부인이 아까부터 줄리앙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 쪽을 보면서 줄리앙은 말했다. 부인님들,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만약 로비넛이 이것이 아카데미 회원의 이름이었다. 어디라도 괜찮으니 라틴말의 문장을 한 귀절 읽어주신다면 그 다음을 라틴말의 원문으로 대답하는 대신 즉시 프랑스어로 번역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 이 두 번째의 시도로서 그의 영예는 절정에 달했다. 연회 석상에는 두 많은 자유주의자가 몇 명인가 있었는데 모두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을 가진 행복한 아버지로서 최근의 선교 활동 이후 갑자기 개종한 무리들이었다. 그처럼 빈틈없는 정치성을 발휘하는 무리들인데 레날 씨는 결코 그들을 자택으로 초청한 적이 없었다. 그 무리들은 줄리앙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들었고 국왕이 행차하시던 날 말을 탄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지만 그를 칭찬하는 단계가 되자 누구보다도 떠들썩하게 굴었다. 이 바보들은 얼마나 들어야 성서의 귀절의 진력을 낼까 못하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진력을 내기는커녕 그 문체가 색다른 것이어서 모두들 재미있어 했던 것이다. 모두들 웃었다. 끝내 줄리앙 쪽이 실정이 나버렸다. 6시가 되자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일어서서 리고리오의 새로운 신학의 한 장에 대해 얘기했다. 다음 날 셀랑 사제 앞에서 암송하기 위하여 외워두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었던 것이다. 본래 내 직업은 남에게 학과를 암송시키거나 스스로 암송하거나 하는 것이니까요. 하고 줄리앙은 교묘한 말을 덧붙였다. 모두들 왁자하게 웃었고 또 감탄했다. 이런 점이 베르에르에서 통용되는 재치였다. 줄리앙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모두들 예의 범절을 잊고 따라 일어섰다. 이것이 천재의 위강이라는 것이다. 발로노 부인은 15분간이나 줄리앙을 만류했다. 줄리앙은 아이들이 교리 문답을 암송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이들은 웃음이 나올 만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알아차린 것은 줄리앙뿐이었다. 그것을 일일이 지적해 줄 마음도 우러나지 않았다. 종교의 근본 이념조차 전혀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겨우 인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으려니 했는데 다시 또 하나 뽕된 너의 우화시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줄리앙은 발루노 부인에게 말했다. 이 작가는 아주 비도덕적으로 장수아르 공에 관해서 쓴 우화시 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하는 것을 정면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주석자들은 모조리 그에게 모진 비난을 퍼붓고 있을 정도입니다. 줄리앙은 그곳을 나오기 전에 너덧 집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 청년은 우리 현의 명예다. 기운이 좋아진 손님들은 입을 모아서 칭찬했다. 줄리앙이 파리로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의 금고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으로 식당이 들끓고 있을 때 줄리앙은 부지런히 정문까지 나와버렸다. 어떻게 생겨 처먹은 것들인가. 한심한 인간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는 서너 번 조그만 소리로 외쳤다. 레날씨 집에서 아무리 정중한 대우를 받아도 속으로 경멸적인 비웃음과 오만스러운 우월감이
힐끗 내비치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화를 내고 있던 줄리앙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주 귀족적인 기분이 되어 있었다.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가련한 빈민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은 잊자. 노래를 중지시킨 것도 잊어버리자. 그러나 손님에게 포도주를 권하면서 한 병에 얼마라고 하는 값을 말하는 따위의 짓을 레날 씨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이 발로노란 자는 입만 열면 자기의 재산을 헤아리는 주제에 부인이 눈앞에 있으면 너희 집이라든가 너희 토지라고 말하지 않으면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부인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남달리 기쁜 모양이다. 아까도 식사 중에 하인이 유리잔을 깨뜨리자 한 세트를 못쓰게 만들었다면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꾸짖지 않았던가. 하인도 하인 나름대로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했다.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무리들이 모인 것일까? 그들이 빼돌려 먹은 것을 반가량 준다고 해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질색이다. 조만간에 나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 버릴 것이 뻔하니까 말이야. 그들에 대한 경멸감은 숨길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레날 부인의 명령도 있고 해서 그런 종류의 연회석에 몇 번인가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줄리앙은 총화가 된 셈으로 이미 경호대의 제복을 일로 그를 탓하는 자는 없었고 오히려 그 경솔한 행동이야말로 그의 성공의 참다운 원인이라고 할 만했다. 이내 온 베르에르는 이 박식한 청년의 쟁탈을 애워싸고 레날 씨가 이기느냐 수용 소장이 이기느냐 하는 소문으로 들끓었다. 이 두 사람은 마슬롱 사제와 더불어 삼각 동맹을 실현시켜 오랜 세월 동안 시를 지배하고 있었다. 모두들 시장을 질투했고 자유주의자들 간에도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장은 귀족이었고 원래부터 남의 위에 설 만한 인물이었다. 그에 비해 발로노 씨는 아버지로부터 겨우 600프랑의 연금밖에는 돌려받지 못한 사나이였다. 발로노 씨는 지금은 노르망디 산의 말이라든가 금줄이라든가 파리에서 맞춘 옷이라든가 호화로운 생활로 인해 부러움을 받는 신분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 입었던 초라한 풋사과빛의 옷을 모르는 자는 없었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동정을 샀을 정도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그만한 우여곡절을 그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무수히 사귄 새로운 친지들 중에서 줄리앙은 단 한 사람 훌륭한 인물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기아 학자로 이름은 그로였는데 급진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줄리앙은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있었으므로 그로시에 대해서도 역시 의심 깊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베르지에서는 커다란 장문 포장이 여러 개 도착했다. 가능한 한 아버지를 만나러 가도록 권해왔기 때문에 그는 별 수 없이 그 우울한 의무를 따르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평판을 회복해 가고 있는 셈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누군가의 손으로 두 눈이 가리워지는 바람에 놀라서 눈을 떴다. 레날 부인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